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성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즐겁게 지내셨나요? 오늘 코인 톡톡 시간에서는요, 새로운 투자 트렌드인 최고령 거래소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이영식 씨가 코인 3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코인 넘버원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뜨거 핫코인. 이번 주는요, 영식이가 픽한 코인 3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준비한 핫뜨거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인은요, 시총 6위 코인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는 최근 스텔라를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스텔라 X를 공식 런칭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암호화폐에서 탈중앙화 거래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비탈리 형님도 이런 말을 했었죠. 중앙화된 거래소가 지옥에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심한 말이네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자, 어찌됐든 스텔라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스텔라 X는 베타 단계를 마치고 지난 28일 정식 출시됐습니다. 스텔라 X의 핵심이 뭐인고 하니 바로 낮은 수수료. 수수료가 저렴해 거의 무료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영식 출연료랑 비슷해.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자, 무료면 무료지 무료에 가까운 게 무엇인고 하니 스텔라 네트워크 기반 거래가 이루어지면 아주 적은 양의 비용이 스텔라로 지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스텔라 X가 매달 상환해줘서 이용자 계정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죠. 즉, 처음엔 비용이 조금 나가지만 결국엔 무료. 지금 나와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들도 표면적으로는 수수료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래자들이 매 거래마다 가스를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요. 스텔라는 이 아이러니를 콕 집어 지적하며 스텔라 X는 어떤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주 당당히 외쳤습니다. 또 스텔라 X는 투명하기까지 합니다. 스텔라 X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기록들은 체인에 남아있고 모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스텔라 X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토큰은요, 형님보다는 누님들이 더 좋아할 코인 같은데요. 바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 제공 플랫폼 템코입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형님, 누님들, 가족들이 먹게 될 음식 혹은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본 적이 있죠? 이거 진짠가? 이거 가짠가? 이거 맛있나? 여기 머리카락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건강한지 신선한지. 아마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거라는 건 확신이 듭니다. 템코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 후덜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신뢰가 있는 라면은 템코 라면.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템코가 어떤 코인인지 영식이가 하나씩 까드리겠습니다. 우선 RSK와 MOU를 맺은 첫 번째 아시아 기업이에요. 대단합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드려요. 형님, 누님, 동생들, RSK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살포시 얹어서 비트코인도 D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국내외로 아주 사방팔방 정말 유명해 아주 그냥 세계적인 어드바이저를 영입하면서 해외에서 명성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최근에 그냥 벤처 캐피탈 업계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국투자 파트너스로부터 시리즈 A급 투자까지 받은 탑티어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감히 영식이가 템코 관계자들에게 말을 빌려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아니, 후원을 받았나요? 왜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하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고 창업자인 윌 오브라이언, RSK 공동 창업자인 가브리엘 컬만. 아우, 이 형님 대단한 형님이십니다. 세계적인 투자 자문사인 TLDR까지 정말 글로벌하다 글로벌해. 진짜 글로벌, 너무 글로벌합니다. 이뿐인가요? 국내에선 더 잘 나갑니다. 한국투자 파트너스 안목에 딱 걸린 템코. 한국투자 파트너스면 말 다 했죠. 자, 그리고 템코는 단순한 물류의 혁신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까지 제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BI 툴이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인데요. 대기업 다니시던 템코 대표님들이 대기업에서는 물류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게 그 오류를 찾고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처럼 비즈니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질 좋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BI 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기업 운영하고 계신 형님, 누님, 동생들 회사 운영하기 정말 편해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리시는 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정말 템코 앞날이 기대됩니다. 크게 승승장구해서 우리 사회에 물류의 혁신을 주고 중소기업들에게도 대기업만큼의 업무 효율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 마지막 코인입니다. 요즘 잇따른 호재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코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형 네트워크 중 하나, 트론입니다. 트론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위한 코인이죠. 저 같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여겨봐야 될 코인입니다. 최근 트론의 저스틴 형님이 트위터를 통해 비트파이넥스에서 엔화, 파운드와 유로화 마켓의 트론 상장 소식을 밝혔습니다. 또 트론은 중국 전자상 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함께 거래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죠. 이 소식은 올 초부터 계속 들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가시적인 결과물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한 투자 정보 사이트와 인터뷰에서는 6개월 내로 트론을 시총 상위 10위권 코인으로 올려놓겠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트론 13위예요. 6개월 뒤에 트론이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는지 저 영식이도 지켜볼 거예요. 자, 오늘 영식이가 준비한 코인은 여기까지. 너무 아쉬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까? 형님, 누님, 동생들 불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코인톡톡 시간입니다. 요즘 처음 보는 거래소들이 바로 후업이나 바이낸스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채굴형 거래소인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투자 트렌드인 거래소 토큰과 채굴형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인 넘버원을 출연해 주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코인 넘버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르고스의 손성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YC AML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르고스의 손성호입니다.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채굴형 거래소가 사실 유저들 사이에서는 매우 핫한 아이템이라서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늘 또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생방송 다음 기분이 떨리네요. 게스트는요. 네, 법무법인 우일의 안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우일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블록체인 법률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인 BRP에서 이사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BRP는 어떤 곳인가요? 예. 그 블록체인 레볼루션 파트너스, BR 파트너스가 정식 상호 명칭인데요. 그 유망한 블록체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암호화폐 관련된 법령이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문제, 뭐 규제 관련 문제, 그다음에 계약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마지막 게스트는요. 넥서스원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신 윤희상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 소재한 크립토 펀드 넥서스원에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윤희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출연을 했는데요.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 너무 프로그램 재밌게 봤었는데 또 전문가분들의 인사이트 같은 걸 많이 좀 들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채굴형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채굴형 거래소가 과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제 작업 증명 기반의 코인들을 이제 CPU나 ASIC 같은 것들로 이제 컴퓨팅 연산을 통해서 해당 코인을 얻는 행동을 이제 기존의 채굴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 행동에 따라서 해당 거래소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가능한 거래소를 지금 채굴형 거래소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채굴형 거래소라는 개념을 최초 도입한 것이 바로 이 F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F코인은 정말 한 방에 이렇게 시장을 평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F코인은 그 글로벌 탑티어 거래소인 호흡비에서 그 CTO를 담당하던 짱지엔이라는 분이 나와서 설립한 그런 거래소인데요. 올해 6월 달에 설립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이 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트레이딩 마이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트레이딩 마이닝이라는 것이 기존에 사실 거래소들의 플랫폼 토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F코인은 플랫폼 코인인 FT라는 거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 FT를 얻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2차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던가 아니면 ICO를 통해서 참가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이 FT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통해서, 이 거래소의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종의 에어드랍 형식으로서 그 거래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FT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서 굉장히 초기에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는 일일 거래량이 한 20조에서 30조까지도 올라가는 정도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바이낸스를 뛰어넘어서 네. 2위부터 뭐 10위까지의 거래소를 다 합해도 거래량이 더 이상으로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한때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채굴형 거래소가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올해 7월인가요? 네. 저희 올해 6월에 처음에 코인이 네. 나왔습니다. 와, 그럼 정말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커뮤니티 글을 읽다 보니까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채굴형 거래소가 지속되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없다라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채굴형 거래소도 사실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이제 채굴형 거래소의 원조격인 이제 F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FT 토큰의 발행량도 동일하게 많은 양이 채굴이 되기 때문에 발행량 자체의 비율이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는 단점이 사실 존재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수요는 직접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지만, 크립토 내에서는 발행을 이제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큰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사업들은 발행량을 모두 다 조절하게 되는데, F코인은 모델상 이제 발행량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이 거래량이 많으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이 더 많아진 현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F코인 이후에 이제 다른 거래소들, 채굴형 거래소들 신규 런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토큰의 뭐 1거래량 제한이던가 거래량 제한 또는 뭐 1발행량 제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좀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으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좀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네. 이게 갑자기 채굴형 거래소 등장에 따른 코인 가치 상승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제 코인 가치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자전 거래다 또는 뭐 최근에 지난주에 그 기획 소송으로 제기된 뭐 가두리 펌핑 문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좀 해결하기에는 지금 명확하게 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전거래가 문제가 되는 건, 자전거래가 원래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네. 그러니까 동일한 수량 금액을 가지고 매도 매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원래 조금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오고 그것이 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급등 또는 급락하는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기됐고, 또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또 그것을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고의로 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사실들을 거래소가 알고 있는데 이걸 묵인하는 것이냐, 또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일종의 과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서 이러한
뭐 자전거래라든가 또는 가두리 펌핑 관련된 문제가 법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래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자전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이걸 했다라고 볼 수는 어렵고 오히려 초기에 투자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가상화폐의 전문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많이 형성한 그러한 그것을 이유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거래소들은 사실은 자기네는 자전거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자전거래를 거래소가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자전거래는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네. 바와 같이 이제 순거래가 0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거래소라는 거를 일반 유저 입장으로 보았을 때 거래소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보통은 있어요. 뭐 유동성, 편리한 UI, 뭐 저렴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유저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건데 그 중에 사실 거래량이라는 유동성적인 측면은 매우 직접적인 인자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거래소 운영진이 직접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충분히 거래량을 직접적으로 늘리고 싶은 필요는 모든 거래소가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뭐 외부에서 봤을 때 그 거래소에 일어나는 트래픽 양, 접속해는 트래픽 양, 또한 이제 실가입된 유저 수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게 특정 객체의 뭐 거래소 운영진이 아니더라도 뭐 세력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특정 객체의 이제 자전 거래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외부에서는 많이들 평가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기준도 지금 많이 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코인마켓캡 같은 곳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따로 이제 큐레이션을 해서 거래소 리스팅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자전 거래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네. 사실 자전 거래는 한 사람만 알고 외부에서 디텍팅하는 게 거의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찾는 게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래 거래소는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원래 거래소는 그 거래를 함에 따라서 약 0.1%, 뭐 적게는 0.05%까지 해서 거래 비용의 그 비례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거래소 플랫폼 토큰을 도입을 하면서 그 자체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코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런 수익도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주수입원인 거래 수수료 그리고 플랫폼 코인의 가치 상승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 거래소는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 베풀면 수익 모델은 그냥 토큰 가치 상승인가요? 그 F코인을 예를 들면은 F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랑 조금은 다르게 F코인은 아예 그 수수료 부분을 그 FT 홀더들한테 아예 80%를 다 배분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가져간 부분이 기존 거래소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FT 홀더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비율에 비해서 1%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 수익이 하루에 100BTC가 발생했다. 그러면 나에게 들어온 돈이 1BTC다. 라는 그런 수준의 그런 개념으로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FT의 가격이 확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래소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일부에서는 특히 바이낸스의 CG는 공개적으로 웨이보나 이런 SNS를 통해서도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가 수수료가 아닌 이 토큰 가격으로만 돈을 버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대표님? 네, 사실 거래소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그 제도권 내에 따지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증권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일단 값싼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거래소라는 비즈니스는
그 간접적인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은 사실 대중에게 어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거래소, 크립토 내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이다 보니 이제 사업의 정도를 추구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사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오늘 내가 거래소를 새로 세워서 나는 바이낸스처럼 키우겠어 라는 마인드를 시작을 했을 때 사실 거기에 이르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채굴용 거래소는 지금 사실 수익 환급이라는 유저 유입 장치를 통해서 수수료를 벌고 그게 에어드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아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원래 내가 채굴용 거래소를 하지 않으면 월 수수료 수익이 만약에 1억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채굴용 수수료를 발행함으로써 만듦으로써 월 10억의 수수료를 벌고 그 중에 80%를 준다. 그러면 8억치의 이제 그 수수료 수익을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넷 프로핏은 사실 거래소 입장에 2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를 벌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또 토큰의 가치가 오르니까 그거를 거래소 자체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래소 토큰을 처분함으로써 또 다른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수수료 수익, 캐피탈 게인을 모두 다 취하는 전략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소들이 아이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느낌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거대 자본이 이 세력을, 이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느낌도 조금 드네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는 거래소는 큰 자본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또 다른 이제 채굴용 거래소 이외에 또 다른 뭔가 신규 비즈니스 거래소 형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채굴용 거래소가 그런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 문제나 또 아까 말씀 주신 가두리 펌핑이나 뭐 이런 약간 부작용들이 매우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그러니까 장단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장점이 좀 더 크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발전하고 있는데 또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토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뭐 좀 악용을 한다는 설이 있는 군데도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채굴용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거래소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위 우리가 대형 거래소라고 하는 큰 뭐 국내 해외 거래소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한 보안 장치라든가 투자자 안전 장치를 취하고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선점효과로 인해서 많은 수수료 수익, 실제로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많은 수수료 수익을 가져갔는데 플랫폼 사업을 하거나 또는 디앱을 만드는 회사이거나 또는 그런 회사들이 거래소 상장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후발주자들에게는 그 거래소를 정말 잘 만들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으로서 기존의 기존의 수수료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 거래소가 가져가지 않고 유저들에게 분배하는 에어드랍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건전한 토큰 생태계 또는 범용성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다만 그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작용들을 양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굴용 거래소는 저는 지속적으로 거래소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다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지금 대형 거래소들도 언제든지 채굴용 거래소의 장점을 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고 그 과정에서 후발주자들이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케팅 수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의 소수의 그 영민한 투자자들이나 또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것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약간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는 정말 새로 생겨나는 거래소들이 갑자기 높은 거래량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처음엔 너무 놀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채굴 형태의 거래소가 마케팅에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마케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생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거래량을 초기에 끌어올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거래소 코인마켓 기준으로 거의 12,000개, 13,000개가 넘는 거래소들이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데 그러면 이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베어마켓인 이런 시장에서 신규 투자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인데 이런 채굴형 토큰을 거래소 토큰을 발행을 함으로써 초기에 아예 마켓 메이킹이라든지 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서 거래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또 이렇게 발견을 한 건데요.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오픈을 준비 중인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들의 리스트가 좀 공유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대표님 어떤 경우인가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 신규 거래소는 사실 대부분 다 채굴형 거래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채굴형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채굴형 거래소라는 아이템 자체가 유저들 사이에서 워낙 핫하다 보니까 약간 메뚜기 형태로 이 거래소 가서 거래하고 그 다음 또 신규 오픈하면 여기 가서 하고 한테로 대부분의 토큰 모델들은 초기 진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설립할 때마다 이 거래소 거래 A, B, C, D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이 조금씩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의 자정작용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게 메뚜기 형태로 뛰어다니는 형태가 맞기는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단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래소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제 모델 및 진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어느 정도 이러한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이거는 거래소도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거래하는 사람들도 좋은 거 아닌가요? 양쪽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채굴형 거래소도 모델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딥하게 봐야 되는데 단순히 F코인만을 이제 조금 설명을 부연적으로 드리면 F코인은 거래 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FT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FT코인 홀더들에게는 80%의 이제 배당 형식의 에어드랍을 이제 거래 수수료 수익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20%는 붕 뜨게 되는 셈이거든요. 20%에 대한 수익은 거래소가 챙겨가고 100%가 발행되고 80%에 대한 것만 뿌려지니까 20%는 계속 추가적인 공급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채굴형 거래소 처음에 오픈할 때도 유저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채굴형 거래소에 뭔가 뭐 거래를 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모델을 잘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모델상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F코인은 워낙 원조격이고 설계를 초기에 하던 팀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일부 부작용이 크게 불거져서 이제 지금은 모델을 바꾼 케이스인데 그럼 후속 나오는 거래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좋은 모델, 좀 더 그 안정장치가 있는 모델을 계속 비즈니스 디벨로핑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충분히 잘 판단하시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처음에 제시했던 어떤 안을 변경하잖아요. 그럼 이거 법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변경이라는 문제보다는요. 네. 그 거래소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채굴형 거래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가 많이 생기는 것이 채굴형 거래소 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거래소를 처음에 만드는 회사가 그 채굴형 거래소에 문제되고 있는 것, 초기 참여자들이 많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채굴형 거래소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그로 인한 수익을 환원해 가져가고 나머지 나중에 들어오는 참여자들이 가격 폭락에 따른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고 그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구조를 설계해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래서 건전한 토큰 거래소로서 형성되지 못하면 결국 시장의 평가에서 분명히 처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큰 이코노미가 잘 짜여진 그런 거래소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오히려 거래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외에 거래소 채굴의 어떤 한계점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 토큰의 채굴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채굴을 다 하게 되면은 네.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자전 거래를 하던 팀들이나 대형 거래를 일으키는 팀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거래를 하더라도 그걸로 그 보상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토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를 할 유인이 없어지고 거래량이 그러면 줄어들게 되고 거래량이 줄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소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배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FT 홀더라고 하면은 FT 홀더들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거래소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유인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매도 압력이 생기고 이 코인도 그러니까 가격 하방 압력이 강력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제가 생각하기엔 BM을 굉장히 지금 많이 짜고 또 뭐 일일 거래량을 채굴량을 제한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경이 되어 나가고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좀 지속성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이치로서 굉장히 채굴형 거래소들에 상장한 코인들도 예를 들어서 뭐 F코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상장한 토큰들도 또 비슷한 가격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굴형 거래소들이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많은 채굴형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현재 정말 꽤 많아졌습니다. F코인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비트포렉스 그리고 드래곤 EX 모두 채굴형 거래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포렉스와 드래곤 EX 모두 채굴형 거래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코인힐스나 코인마켓캡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비트포렉스 같은 케이스는 이제 채굴형 거래소 오픈하기 전에도 이제 거래량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전 거래 의욕도 많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타 채굴형 거래소도 일반 거래소와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채굴형 거래소가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과 같이 이제 거래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경쟁력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채굴형으로 변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워낙 크립토 유저들 사이에서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이제 트렌드를 사실 거래소는 트렌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 들이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트렌드가 매우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를 쫓는 사업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하고 전환해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사실 거래소 토큰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거래소에 이제 사활을 건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는 거와 마찬가지라서 단발성 이벤트보다는 좀 더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듯이 좀 더 딥한 좋은 토큰 이코노미 모델을 설계를 해서 런칭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또 원화를 기반으로 한 채굴형 거래소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래소죠? 지금 코인제스트도 있겠고요. GDAC 그리고 캐셔레스트 등등이 있습니다.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채굴형 거래소고요. 7월 중순부터 채굴 개념을 좀 도입을 했었고 거래소 수수료를 또 거래소 토큰인 코즈, COG라는 토큰으로 돌려주고 또 코즈 보유자들은 매일매일 거래소 수익의 70%를 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이 상장한 코인의 투표도 가능할 수 있고 약간 F코인 모델과 좀 비슷한 그런 모델을 좀 차용을 했습니다. 또 캐셔레스트는 CAP, 캡코인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또 한때 굉장히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켰고 또 가격 상승의 약 한 80배 정도로 상승한 그런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F코인은 지금 채굴형 거래소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거죠? 네, F코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원적격이다 보니까 네. 호응을 너무 많이 얻어서 아, 이제 단기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네. 거래량 1위를 등록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모델상 FT코인의 발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커지다 보니까 결국 F코인을 이제 런칭한 거래소 측에서 더 이상 이제 채굴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내리고 모델을 변경한 상황이고요. 모델을 변경하다 보니 또 다른 추가적인 거래소가 성장하기 위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모든 채굴형 거래소는 대부분 채굴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채굴량이 제한이 되면 결국엔 또 비즈니스 모델이 끝남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타 채굴형 거래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F코인처럼
일반 거래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다른 이제 채굴형 거래소 런칭을 할 때 화이트 페이퍼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채굴이 끝나는 시점도 다 이제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래소들도 꽤 많습니다. 네. 빗썸도요. 지금 거래 수수료 대비 120%를 원화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채굴형 거래소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 수수료에 대한 페이백과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환급이라는 큰 개념적 입장에서는 이제 매우 비슷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빗썸이나 그러니까 대형 거래소들이든 중소형 거래소들 일종의 단기성 이벤트로서 수수료에 대해서 일부 이제 페이백을 해줌으로써 이제 단기적으로 유저를 유입한 이벤트를 많이 발행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제한 장치들이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다거나 일종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과는 약간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자전거래의 양을 제한한 거래소들도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 7월에 출범한 그 네. 네이버의 라인의 그 비트박스라는 거래소는 자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일정량 그 채굴량을 페어당으로 또 정해놓고 그렇게 제한해놓고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폭등이 일어날 수 없도록 또 자체적으로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래 양을 제한을 함으로써 조금 법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상황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트박스 같은 경우처럼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드카 발동처럼 급등 또는 급락을 방지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거래소에서 취해됩니다. 그래서 선의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진을 좀 막아야죠. 예. 이런 조치는 합당한 조치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런 장치들이 계속 조금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채굴형 거래소 상당히 이렇게 트렌디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6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아기 단계, 이렇게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거래소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네. 바이낸스, 후오비, OKX 같은 회사들은 사실 대형 공룡 사업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바이낸스의 이제 순이익을 따져보면 사실 도이치뱅크보다 더 크다는 그 리포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큰 공룡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채굴형 거래소라는 거는 이제 거래소 사업의 정도라는 길이 있거든요. 스탠다드 패스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키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비용을 이제 운영진에게 벌어줄 수 있는 이제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 매우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면 그러다 보면 사실 시장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베어마켓 별로 장이 요즘 좋지 않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채굴형 거래소가 지금 채굴이라는 그 모델 자체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거래소 사업이라는 그 스탠다드 방향의 좀 정도에 맞춰서 그거를 잘 추구해서 사실 누구나 다 모든 거래소 하시는 분들이 바이낸스처럼 거래소를 키우는 게 목표인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소로 발돋움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 암호화폐 종사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매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 프로그램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면 그게 마치 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 원조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굴형 거래소 모델 또한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일환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이거 이외에 다른 거래소 비즈니스에서 또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사님은 채굴형 거래소의 미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그냥 채굴형 거래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소의 미래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 미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으로 되어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킹의 위협을 항상 언제나 영원한 숙제로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덱스로 분산화된 거래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지금 사실 그 전통 금융시장에서 했던 그런 많은 뭐 상품이라든지 그런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서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거래소 한 대표님이랑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 시장에서 크게 세 가지의 아비투라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작년 말에 있었던 김치 프리미엄 그 기회였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아비투라지 기회였고 두 번째는 해외 유명한 빠른 거래소 모델이나 이런 기법들을 국내에 적용하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알프코인이겠죠. 알프코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바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세 번째 트렌드는 전통 금융시장의 방법들을 가져오는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든지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이거는 일종의 계속 쭉 이어질 트렌드라고 그냥 하나에 바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트렌드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채굴형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저도 거래소 문제는 매우 핫하다고 봅니다. 근데 법령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 회색지대 같은 역할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은 매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하고 한 달이 다를 정도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제는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인 관계로 다음번에 한번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넘버 1 다음 주에 봬요.